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18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쭉 찍다 보니까,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20편 이내로 끝날지가 않을 것 같아. 왠지 보니까 한 25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이제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의 아주 대표적인 희극이었던 안티고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락항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비극 작품에 나오는 주요한 두 인물이었던 안티고네와 크레온이라는 테베의 왕이 있어요. 테베의 왕을 이제 입장을 대조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였던 폴리네이케스. 자, 이 사람을 이제 매장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매장을 시키냐고 궁금해 하실까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이 오이디푸스 왕하고 안티고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뭐 스포일러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오이디푸스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엄마인 이오카스테랑 결혼했다가 자식을 2명 낳는데 결국에는 이오카스테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거 알고 이오카스테가 목매달아서 자살하니까 오이디푸스가 결국에는 자기 누나를 뽑고 방랑자 신세로 살다가 결국 테세우스한테 이제 나를 좀 어떻게 편안히 죽게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 엄마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한 손녀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오이디푸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오이디푸스의 아니면은 친척? 친척이란다. 이거 이 가족 관계가 아주 뭐 무슨 근친 상간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뭐라고 지금 헷갈립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 폴리네이케스는 안티고네의 친오빠다. 친오빠인데 이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누구다? 딸이에요. 그러면은 오이디푸스는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한 거야. 이오카스테하고. 이오카스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관계를 알아서 추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이상한 음란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티고네가 자기 폴리네이케스라는 이 첫째, 친오빠를 매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테베의 왕이었던 크레온은 안 돼. 테베를 공격하려고 했던 폴리네이케스를 왜 매장시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리네이케스가 왜 테베를 공격하려고 했냐? 폴리네이케스하고 누구야? 바로 또 다른 안티고네의 둘째 오빠였던 어나더 오빠하고 이제 권력 쟁탈전을 한 거예요. 테베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테베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 결국 떠돌이 신세로 살다가 죄책감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티고네의 오빠 둘이 싸웠는데 둘이 싸우다가 둘 다 죽어.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폴리네이케스가 테베를 먹기 위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테베의 왕이었던 크레온이 감히 테베를 공격하려고 했던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어떻게 폴리네이케스를 말이야 올바르게 매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 그냥 들짐승들한테 까마귀들한테 살 갖다 찢겨가지고 자연 속으로 산화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안티고네가 안 된다. 비록 테베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의 친오빠인데 어떻게 내가 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양심, 내 욕망이 즉 신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심이 결코 나의 오빠였던 폴리네이케스를 땅에다 버려두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형을 당할지언정 나는 무조건 우리 오빠를 땅에 묻어야겠다. 매장해야겠다. 내다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안티고네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누가? 크레온의 아들내미가 안티고네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안티고네를 사랑했지만 안티고네가 죽게 되니까 아들내미가 너무 속상해서 아들내미가 죽었어요. 아들내미가 죽어버리니까는 크레온의 왕비였던 마누라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내미가 죽으니까 또 마누라가 따라 죽었어. 그러니까 크레온은 한마디로 주변 사람을 다 잃은 거야. 왜 잃었어? 그냥 죽은 자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를 지켜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얘 매장해줬으면 모든 만사 오케이였던 거야. 테베를 침략하려고 했던, 차지하려고 했던, 뭐가 됐던 어쨌든 간에. 근데 크레온은 뭘 내세운 거예요? 법,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이거는 뭐야? 신의 법하고 대조되는 거죠. 뭐야? 이게 국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은 안티고네하고 크레온의 대립은 뭐예요? 국법과 신법의 대립인 거야. 신법은 뭐야? 양심, 가시 아니야. 데우스가 아니라고. 뭐야? 마음의 법이죠. 양심과 국법. 이 논리적인 절차와 내 가슴속의 양심과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 뭐다? 안티고네다.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자꾸 이상한 데로 셀 뻔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주 대단한 비극이에요. 기간도 오래됐고 정말 훌륭한 비극인데 이 내용을 뭐 했다? 락항이 끄집어 와가지고 뭘 얘기한다? 안티고네가 매장하고자 하는 뭐 했어요? 욕망과 크레온의 뭐가 대립하는 거야? 논리, 로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안티고네는 본인의 욕망에 충실해. 무슨 욕망이야? 혈족이라는 거야. 폴리네이케스가. 내 오빠라고. 그래서 오빠를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오빠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면 나 다시 매장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사형당할 수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 안티고네는 결국 뭐예요? 락항이 봤을 때 욕망에 따라 크레온의 궁전의 안락함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한 여자야. 크레온이 설득을 한 거겠지. 안티고네한테 야 제발 그 오빠 매장시킨다는 생각 그 말만 제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너에게 부귀영화 훌륭한 남편감 모든 걸 다 주겠다. 응? 너를 호화로운 삶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꺼져 이 새끼야. 나는 내 오빠 무조건 매장시켜야 돼. 너는 왜 내 둘째 오빠는 체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막 여기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 놓고는 왜 나의 첫째 오빠는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안티고네 입장이 좀 억지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맞아, 사실. 근데 또 크레온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그게 맞지만 안티고네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던가 가족이 뭐 어느 지를 막 침략을 했어. 그래서 싸웠어. 근데 뭐 졌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졌든 이겼든 승리했든 패배했든 간에 땅에다 그냥 내다 버릴 겁니까? 죽었을 때? 아니잖아. 당연히 매장시키려고 하겠지. 절차를 걸쳐가지고. 누가 야산에 버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사람 입장이 다 이해되는 거야. 신의 법이든 국법이든 어떤 욕망이든 논리든 다 말이 맞는 거야. 보통은 논리와 욕망의 대립을 하면 논리에 많이 손을 들어주는데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해서 내팽겨치고 손을 꺾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락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안락함과 혜택을 포기하면서 했지만 크레온은 뭐 했어요? 매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왕의 입장으로서 본 거예요. 왜? 내가 반역자 같은 이 폴리네이케스를 매장시켜버리면 지금 너의 둘째 오빠였던 테베를 지키려고 했던 이 남자애랑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족치려고 했던 애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레온 말도 맞지. 그러니까는 안티고네랑 대립이 있었던 거겠죠. 자, 락항의 이러한 비교는 뭘 의미하냐? 분석가의 두 가지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제가 무슨 뭐 영어 영문학 시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리스 비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욕망과 논리의 대립이 어떤 입장을 갖고 각각의 입장이 서로 어떤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입장은 말씀드렸죠. 선, 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국법, 논리를 대표하는 거. 누가? 크레온이. 그러면은 다른 입장 누구예요? 욕망, 즉 나의 무시무시한 욕망에 충실할 것. 누구야? 안티고네란 말이야. 그러면은 락항이 옹호했던 이러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비타협성 있죠. 욕망의 차원에 대한 이러한 서로 간의 감수성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신운동, 정신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들을 후세에 낳게 했다라는 게 바로 락항의 어떤 이 안티고네 해석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분명히 뭐 절대 이성 해가지고, 절대 정신 뭐 변증법 이렇게 해가지고 헤겔 낭만주의 철학자 있죠? 그리고 또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관념론의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인데, 쇼펜하우어랑 엄청나게 대립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판받았던 사람인데, 그 헤겔이 이 안티고네라는 여성상을 엄청나게 축쳐 세웁니다. 정말 고결하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자신의 올곧은 욕망에 따라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아주 성스러운 성녀의 전형이다라고까지 극찬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여담이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락항은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 바로 안티고네라는 이 소포클레스 비극을 예시로 들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렸고. 자, 그러다가 이제 락항 후기로 들어갈 건데, 오늘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포클레스 비극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1963년에 락항이 이제 이에 SFP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예요. 정신분석협회. 여기에 이제 명단이 제외가 되는데, 명단 제외된 다음에 새로 파리 프로이트 학회라는 것을 새로 창립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 정신분석 학회였는데 이름을 개명한 거야. 이전에 SFP 회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리 고등 사범 학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누가 나왔어요? 사르트르 여기 나왔잖아. 그죠? 보부아르도 여기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학생들과 여기 SFP 전 멤버들이 파리 프로이드 학회에 들어왔다. 락항이 창립했던 학회 멤버들이었다. 당시에 이제 락항은 이 시기, 이 63년 우리나라 이제 6.25 일어나고 막 이제 나라 다 황폐화돼 가지고 뒤지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북계 쓰레기 새끼들 다 조져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신 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으로 뭐 했어요? 바로 달려드는 거야. 이 네 가지 정신분석 근본 개념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정신분석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근본 개념이 뭘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무의식. 그죠? 무의식에서 모든 게 시작하잖아. 정신분석은. 그리고 반복. 리피티션. 그리고 다음이 충동. 그리고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반복, 충동, 전이가 정신분석이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네 가지 개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빼놓고 정신분석을 얘기할 수 없어. 어떤 뭐 현대 정신분석이든 후기 정신분석이든 근대 정신분석이든 뭐든 간에. 자, 먼저 이제 전이의 이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이부터. 이 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정신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거, 개척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락항은 이 전이라는 게 무엇보다 지식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 여기서 여기로 전이가 된다라는 것은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지식이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여러분들 꿈을 꾸죠. 안 꿀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말실수도 하죠. 말실수라는 게 뭐, 상대방을 미워했는데 막 좋아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자음 모음 헷갈려가지고 나오는 말실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이해를 못하더라도 뭔가 이 말실수라던가 꿈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우리와 뭐 하고 있어? 우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잖아. 짐작하잖아. 뭔가 꿈을 꾸면은 씨발 개꿈이었네. 집어치워야지. 이러고 끝내는 사람 별로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막 스스로 추론하게 되겠죠? 꿈을 꾸게 되면. 말실수도 마찬가지인데 분석가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존재긴 해요. 아날리스트들은, 분석가들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많이 이제 가정을 하죠. 근데 뭐냐? 한번 이 전제가 작용을 하면 무슨 말이냐? 분석가들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이 전제가 깔려버리기 시작하면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이. 어떤 전이일까? 바로 표준적인 전이와는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게서 보고 느꼈던 것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A에게서 느꼈던 그 감정을 B를 통해서 똑같이 느끼는 그런 고전적 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전이야?
고전적 개념에서는 마치 우리가 부모 닮은 사람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 전 여자친구한테 했던 것을 내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뭐 이런 게 고전적 전이잖아. 올드 전이, 고전이란 말이야. 고자, 헷갈린다 갑자기. 아무튼 고전이가 이건데, 이 신개념 전이, 뉴 전이는 바로 이제 분석가가 부모와 닮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봐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는 것 자체의 결과라는 거예요. 라캉이 봤을 때. 자, 무슨 말이냐? 꿈과 말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뉴전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고전적 전이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부모 닮은 사람을 봤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던가, 예전에 뭐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다면 아버지 어머니 닮았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나의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마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과거에 나의 부모를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이 새끼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 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연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환자는 결국 자신에게 분리된 지식과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자유연상을 한다라는 것은 라캉이 봤을 때 뭐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이 되는 거지. 왜? 자유연상을 하려면 자유연상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늪이 나와가지고 낙타는 빠지고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뛰쳐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늘에는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별똥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갑자기 오아시스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무기가 튀어나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유연상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자유연상 자체가 뭐예요?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말한다는 것 그 자체. 말 자체의 결과가 뭐라고? 전이를 발생시키게 만들어. 왜? 결국 분리되어 있는 나의 어떤 지식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부딪히게 만드는 거야. 분리된 지식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라캉은 그래서 전이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금 앞부분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고전적 전이가 뭐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닮은 사람이 했던 행동이 과거에 싫었는데 B라는 사람이 A 닮은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사한 행동을 한다. A한테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 지금 똑같이 느끼는 이런 전이들 있죠. 이런 것들. 상담가가 마치 이제 상담가를 바라보는 이제 막 내담자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전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고전적 전이었다면 라캉이 얘기하는 뉴 전이는 뭐다? 바로 말한다는 것 자체, 자유연상, 말실수 이런 것들로부터 끄집어내져 오는 게 바로 뉴 전이다.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지 않았던 분리된 지식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지식에 나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분리된 지식으로부터 가져오거나 여기서부터 나로 다시 흡입하는 이러한 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캉에 이제 또 다른 전이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부분 들어갈게요. 제가 이 똑같은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 이것만 제가 30분 더 설명할 거예요. 이 뉴 전이랑 고전적 전이 차이를.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해 주세요. 자, 지식과 대립되는 것. 대상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이의 새로운 측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 지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지식과 맞닥뜨리는 거, 말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들, 전이 현상들, 자유 현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전이를 얘기했다면 다른 전이의 측면, 또 다른 전이의 측면은 뭐라고요? 바로 대상하고 관련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체가 언어로부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소외돼요 안 돼요? 소외된다고 얘기했었죠. 주체가 언어로부터 말해짐으로써 소외가 되면 될수록 소외되면 고립될수록 그 주체의 말은 주체가 하고 있는 그 말, 언어, 단어는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의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주체 결국 어떻게 돼? 언어에서 소외돼.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주체가 말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말이 빨라져. 의도하는 것보다도 더 빨라진단 말이야. 내가 B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수르륵 지나가가지고 CD가 막 나와버리게 된단 말이야. B는 얘기를 아직 제대로 안 했는데. 자, 이러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B가 얘기가 미리 되어야지 C, D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얘가 B 때문에 C와 D라는 것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하는데 B가 얘기가 덜 됐는데 갑자기 C, D가 파바박 나와. 왜? 주체가 언어로부터 소외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말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실수가 연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수가 연발된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자유연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유연상을 막 하다 보면은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어가려고 하는 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유연상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허우적대고 있단 말이야. 주체가 이렇게 막 자유연상 속에서 막 왈가왈부하면서 막 꽁시렁대면서 허우적대고 헤맬수록 어디로 향한다? 일루전, 환상의 대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 자, 이 대상이 결국에는 자유연상을 통해서 언어로부터 소외되면서 너무 빨리 말해지면서 실수가 남발되면서 전이가 되면서 허우적대면서 환상의 대상으로 가는데 환상의 대상에 가까이 가면서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지. 말의 영역에서 벗어남으로써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환자의 존재를 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환상이 결국에는 붙잡는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지식과 대립되는 뭐라 그랬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말실수 말고 뭐였어요? 아,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전이, 맞아, 전이. 그러니까 전이가 지식과 대립되는 측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다시 설명. 주체가 언어로부터 말해짐으로써 소외되면서 결국 주체는 B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CD를 얘기하면서 말실수하면서 말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이의 측면에서 자유연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상대방, 즉 상담자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은 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은 나의 자유연상 속에서 나는 결국 환상의 대상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뭐하고 있는, 창조해내고 있는, 이 창조해내고 있는 환상의 대상에서 나는 언어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분리되고 있는 중이야. 아이솔레이티드 되고 있는 중에 분리되면서 어디로 가까이 가? 환상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언어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결국 나의 존재를 어디서 지탱하게 되는 거야? 어디서 지탱한다. 어디서 지지한다. 어디서 버팀목 삼는다. 바로 환상여기. 환상의 이 존재. 이 언어의 바깥에서 결국 나는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전이가 뭐다? 예전에 얘기했던 언어 관련된 것과는 다르다. 이게 뭐였어? 고전적 전이였잖아. 고전적 전이는 전에 있는 인간이 엄마가 닮은, 아빠 닮은, 가정폭력범이 닮은, 강간범에 닮은 뭐 이러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 뭐 이러한 범죄자들 파렴치한 놈들이 했던 행동들, 나에게 가했던 그런 상처를 줬던 행동들이 또 오늘날 반복돼서 비슷한 인간한테 나타났을 때 느끼는 전이, 슬픔, 괴로움, 고통이 아닌 어떤 다른 전이가 바로 뭐다? 지식과 대립되는 전이, 바로 이 전이라는 거죠. 환상의 전이는 지식이 아닌 거야. 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고전적 전이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 왜 지식이라고 말해요, 단독자님? 기억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메모리, 기억이 뭐에 기반하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하는 거잖아.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메모리가 있어? 단독자가 이렇게 막 유창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강의를 막 쏴 붙이는데 이게 기억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못하죠. 그럼 뭐야? 지식의 기반은? 기억의 기반은 지식이고. 그죠? 지식은 뭐예요? 전이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억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락항은 전이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바로 환상이라는 곳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의지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주체가 언어로부터 소외되면서 말실수가 발생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안티고네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전반기 안티고네 얘기했었죠. 이 영상의 전반부, 이 영상의 후반부 뭐 얘기했죠? 그죠? 정신분석의 4가지 개념 중에서 뭐 충동, 뭐 무의식 이런 거 전이 반복이 있었는데 전이부터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전이를 이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전이가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오늘 영상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